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의 틈 사이에서 피어나는 기적 같은 이야기, 꿈결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감정을 잃어버린 재벌 회장과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 처녀의 운명적 만남을 그린 감동 스토리입니다.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과 그 안에 숨겨진 눈물의 고백입니다. 박초희는 망설였어요. 정말 그만두는 게 맞을까요? 회장에게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날 저녁 강인표는 박초희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쳐 보였어요. 사표 내라고 했죠? 강인표가 먼저 말했습니다. 박초희는 놀랐어요. 벌써 알고 계셨던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박초희는 조용히 답했어요. 이건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최민수가 저를 끌어내리려고 한 일이죠. 서울 강남 한복판 수백억 매출을 자랑하는 유통대기업 한빛그룹의 최고층 회장실. 강인표는 창밖을 내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5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정장 차림새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죠.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섬뜩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강인표는 업계에서 얼음회장이라 불렸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는 차가운 카리스마로 경쟁사들을 제압해왔거든요. 직원들은 그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벽을 보며 지나갔고 회의실에서는 그의 시선을 피하기 바빴죠. 회장님, 급한 소식이 있습니다. 비서가 다급하게 들어왔어요. 협력업체 김 사장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는 보냈습니까? 강인표는 여전히 서류를 보며 물었어요. 사람의 생사보다 업무가 우선이었죠. 1시간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장님, 김 사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강인표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초 정도의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그가 내뱉은 말은 소름 끼쳤습니다. 대체업체 리스트를 준비하세요. 납기일은 미룰 수 없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일해온 협력업체 사장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첫 마디가 대체업체 얘기였어요. 비서는 경악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강인표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강인표는 관례적으로 신입사원들에게 인사말을 했죠. 그때 한 여직원이 용기를 내어 질문했어요. 회장님, 최근 협력업체 사장님이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소식을 들으셔도 아무렇지 않으신가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여직원에게 집중되었죠. 강인표는 무표정하게 답했습니다. 개인적 감정과 업무는 분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죽음도 비즈니스도 모두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 여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사람이 죽었다는데도 뭐 그렇게 덤덤하세요? 강인표의 귀에 그 말이 들렸지만 그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말이죠. 그 여직원이 바로 박초희였어요. 전라도 고창에서 올라온 31세의 신입사원이었죠. 동료들은 그를 고추 아가씨라고 불렀습니다. 전라도 사투리가 섞인 말투와 촌스러운 옷차림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박초희는 다른 직원들과 달랐습니다. 강인표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분이야. 사람이 죽었다는데도 저렇게 차갑다니. 소시오패스 아닌가? 그들의 수군거림은 강인표에게도 들렸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강인표는
강남의 고급 저택에 홀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가족 사진 하나 없었어요. 부인은 5년 전에 이혼했고 자녀들은 해외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아버지는 정말 사람 같지 않아요. 큰딸이 이혼 직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재에서 강인표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우울증 치료제가 보였습니다. 의사는 입원 치료를 권했지만 그는 거절했어요. 약으로 충분합니다. 그에게 감정이란 치료해야 할 질병일 뿐이었거든요. 알약 2개를 삼키며 그는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협력업체 사장의 죽음, 신입사원의 질문, 직원들의 수군거림. 모든 것이 그에게는 그저 처리해야 할 업무였어요. 감정이 개입될 여지는 없었죠. 하지만 그 순간 낮에 들었던 박초희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는데도 뭐 그렇게 덤덤하세요? 왜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의 수군거림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유독 그 말만은 잊혀지지 않았어요. 강인표는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한 외모, 흔들림 없는 눈빛.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그 자신도 모르겠더라고요. 이 정도면 잘 살았지.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어떤 확신도 없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강인표의 고독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수백억 매출의 회사를 이끌고 있지만 정작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자신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강인표는 아직 몰랐습니다. 박초희라는 여자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소시오패스라 불리던 그가 진짜 사람이 되어가는 여정이 곧 시작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강인표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박초희의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는데도 뭐 그렇게 덤덤하세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런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날 밤 강인표는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빈 사무실에는 그 혼자뿐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했지만 그에게는 차가운 불빛들일 뿐이었죠. 우울증 치료제를 꺼내 손에 쥐고 있던 그때 문득 이상한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면 잘 살았지. 그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정말 잘 산 걸까요? 모든 것을 얻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강인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한빛그룹 본사 옥상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강인표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죠. 그는 옥상 끝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편할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며 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강인표는 옥상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때였어요. 회장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인표는 천천히 돌아보았어요. 박초희가 서 있었습니다. 야근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동시에 스쳐갔어요. 이런 늦은 시간에 뭘 하고 계세요? 박초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인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시 서울 시내를 바라보았죠. 박초희는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혹시 힘드신 일이 있으세요? 박초희의 목소리에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죠. 강인표는 처음으로 그런 시선을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요?
강인표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내 인생에 힘들지 않은 일이 있었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초희는 그 말을 듣고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회장님도 사람이시잖아요.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죠. 박초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강인표는 충격을 받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사람이라고 불러준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사람이라. 강인표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람이라면 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박초희는 조용히 그의 옆에 섰습니다. 저희 고향에서는 말이에요. 박초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썩은 고추는 그냥 두면 밭 전체를 망친다고 해요. 그래서 빨리 찾아서 뽑아내야 한다고 하거든요. 강인표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말이에요, 회장님. 박초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은 고추와 달라요. 썩었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사람도 썩어요, 회장님. 하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 말이 강인표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사람도 썩어요, 회장님. 누군가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정확히 표현해 준 적이 있었나요? 강인표는 처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죠? 강인표가 물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그를 피했는데 박초희만은 달랐거든요. 박초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무서워서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회장님이 도움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의 말에 강인표는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강인표는 되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박초희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사람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셔야 해요, 회장님. 그 말이 강인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람으로 사는 방법이라니 자신이 지금까지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당신이 가르쳐 주겠다는 건가요? 강인표는 반쯤 비웃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박초희는 진지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함께 배워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 순간 강인표는 새로운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 바로 호기심이었어요. 이 여자는 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 왜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 내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 1대1 보고를 하세요. 강인표는 갑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초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 같은 신입이 회장님과 직접 보고를요? 업무 보고가 아닙니다. 강인표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것을 배우고 싶어요. 사람으로 사는 방법을 말이에요. 박초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강인표는 처음으로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우울증 치료제를 먹지 않고도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새로운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대감이었죠. 내일이 어떨지, 박초희와의 대화가 어떨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강인표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곧 사내에 큰 파장이 일어날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강인표는 박초희와의 첫 번째 1대1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 이날은 왠지 모르게 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회장님, 박초혜 씨가 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알렸어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강인표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초희가 들어왔어요. 여전히 촌스러운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앉으세요. 강인표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초희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강인표는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업무 이야기가 아닌 개인적인 대화는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번에 말씀하신 것. 박초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강인표는 잠시 망설였어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저는 강인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기쁨, 슬픔, 분노, 그런 것들을 느끼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박초희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고 있었죠.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박초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인표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때 큰 일이 있었거든요. 박초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강인표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침묵이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강인표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해 볼게요. 박초희가 말했습니다. 저도 힘든 시간이 있었거든요. 저희 오빠 얘기인데 박초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저희 오빠는 저처럼 말이 많지 않았어요. 항상 혼자 있기를 좋아했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했어요. 강인표는 박초희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오빠가 자신과 비슷할 것 같았거든요. 오빠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상했어요.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았고 가족들과도 거리를 두었죠. 저희 부모님은 그저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박초희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오빠가 세상을 떠났어요. 스스로 선택한 거였어요. 유서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요. 강인표는 충격을 받았어요. 박초희가 이런 아픈 경험이 있었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때 저는 많이 후회했어요. 박초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미리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은 말을 많이 해요. 누군가 혼자 있는 걸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겠어요. 강인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박초희가 왜 자신에게 다가왔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그는 박초희의 오빠와 비슷한 모습이었던 거죠. 외롭고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모습 말이에요. 저도 강인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생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일이었죠. 박초희는 조용히 들었어요. 제 동생도 당신 오빠와 비슷했어요. 혼자 있기를 좋아했고 저와도 별로 대화하지 않았어요. 강인표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성적도 좋았고 부모님의 기대도 컸죠. 동생은 그렇지 못했어요. 성적도 안 좋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때 저는 동생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강인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히려 짐이라고 생각했죠. 왜 나처럼 못하나, 왜 노력하지 않나 하고 말이에요. 박초희는 강인표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어요. 동생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강인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동생은 유서 한 장 남기고 갔죠. 형은 나 없이도 잘 살 거야 라고 써 있었어요.
그 순간 강인표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감정을 버렸어요. 슬픔도, 기쁨도, 모든 감정을 말이에요. 그래야 살 수 있었거든요. 박초희는 조용히 티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때 많이 힘드셨겠어요. 동생을 잃은 슬픔도, 자책감도 혼자 견뎌내셨겠네요. 강인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준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몰랐어요. 저도 그랬어요. 박초희가 말했습니다. 오빠가 떠난 후에 저도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어요. 또 누군가를 잃을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되더라고요. 오빠가 원하는 것도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강인표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사람다워질 수 있을까요? 박초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면? 강인표는 진지하게 물었어요. 예를 들어 직원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냥 자네라고 하지 마시고 김 대리님, 박 과장님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가끔은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인사도 해주시고요. 강인표는 그 말이 의외였어요. 그런 작은 것들이 사람다운 것이라니. 그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네,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박초희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사람은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누군가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강인표는 간절하게 물었어요. 박초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회장님이 변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달라지고 있어요. 저도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날 이후 강인표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간단한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 변화가 자신에게도 새로운 감정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강인표는 아직 몰랐어요. 이런 변화가 곧 큰 시험대에 오를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박초희와의 관계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강인표의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직원들과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건넸고 회의에서도 직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의견을 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직원들도 점차 회장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죠. 김 과장님, 이번 프로젝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인표가 회의에서 물었을 때 김 과장은 깜짝 놀랐어요. 평소 같으면 자네 생각은? 이라고 퉁명스럽게 물었을 텐데 정중하게 이름까지 불러주다니요. 아,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부작용이 따르는 법이었습니다. 특히 강인표와 박초희의 정기적인 1대1 미팅은 사내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 신입사원이 회장님과 따로 만나지? 뭔가 이상하지 않아?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박초희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라왔고 화장실에서는 뒷담화 소리가 들렸어요. 고추 아가씨가 회장님 마음을 사로잡았나 봐. 완전 신데렐라 스토리네. 하지만 박초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사내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신입사원과 회장의 수상한 관계였어요. 글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매주 화요일마다 회장실에서 만나는 박초혜 씨. 업무 보고라기에는 너무 오래 있지 않나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관계는 아닐까요? 게시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 아니면 왜 신입이 회장님을 직접 만나겠어? 회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되나? 사내 분위기는 급격히 험악해졌죠.
박초희는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어야 했고 업무 협조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어요. 초혜 씨,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시네요. 같은 팀 선배가 비꼬듯 말했죠. 회장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시니까.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박초희는 조용히 해명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인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죠라는 반응만 돌아왔어요. 박초희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강인표는 사내 분위기가 이상해진 걸 느꼈어요. 직원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호기심과 의욕이 섞인 눈빛들이었죠. 무슨 일입니까? 강인표가 비서에게 물었을 때 비서는 망설이다가 사내 게시판을 보여줬어요. 글을 읽은 강인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초희와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오해하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예전 같으면 당장 글쓴이를 찾아내서 징계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박초희가 받을 상처부터 걱정됐습니다. 그날 저녁 강인표는 박초희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박초희는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힘드시죠? 강인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박초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회장님. 이런 건 예상했던 일이에요. 예상했다고요? 강인표는 놀랐어요. 네, 저 같은 신입이 회장님과 개인적으로 만난다면 당연히 오해받을 수 있죠. 박초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보람있어요. 강인표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시겠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초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회장님이 원하신다면 그래야죠. 하지만 정말 그만두기를 원하세요? 그게 아니라 강인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로는 박초희와의 만남을 계속하고 싶었거든요. 그 시간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힘들겠지만 참아주면 안 되겠나요? 박초희는 강인표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왜 저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의심하는데. 강인표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심을 담아 답했어요. 내가 믿어야 나도 살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감정 없는 기계 같은 인간이었을 거예요. 당신 덕분에 조금씩 사람다워지고 있는데 그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박초희는 강인표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견뎌볼게요. 하지만 회장님도 약속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세요. 다음 날 강인표는 전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임원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회장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회의를 부른 적이 없었거든요. 강인표는 자리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사내에서 떠도는 소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긴장했어요. 박초혜 씨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업무적 관계입니다. 강인표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만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시기에 박초혜 씨가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임원들은 회장의 예상치 못한 고백에 놀랐어요. 평소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던 회장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앞으로 이런 소문이 더 이상 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초혜 씨에 대한 부당한 대우도 금지합니다. 하지만 강인표는 몰랐습니다. 이 발언이 오히려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곧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올 거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이미 결심했어요. 박초희를 지키고 자신의 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이에요. 강인표의 임원회의 발언은 예상과 달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해명하셨다는 건 정말 뭔가 있다는 거 아니야?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그게 무슨 뜻이지? 직원들의 추측은 더욱 거세졌어요. 오히려 회장의 솔직한 고백이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킨 거죠.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한 경제 전문지 기자가 회사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한빛그룹 강인표 회장이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론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비서는 당황하며 강인표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초의 씨와의 관계에 대해 묻더라고요. 강인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내 소문으로 그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언론까지 나서다니요. 누가 언론에 제보했을까요? 강인표가 물었지만 비서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회사 내부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거였죠. 강인표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사팀장이 급히 회장실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10년 전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수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강인표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10년 전 비자금 건은 분명히 전 사장이 주도한 일이었는데 왜 갑자기 그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걸까요? 누가 제보했는지 아십니까? 그건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하지만 강인표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박초희와의 관계 소문부터 시작해서 언론 제보, 그리고 이제 비자금 수사까지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몰아가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전 사장 최민수가 언론에 직접 나타나 폭로를 시작한 거예요. 강인표 회장이 10년 전부터 비자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의 증언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강인표는 경악했습니다. 최민수와는 수년 전 경영권 분쟁으로 갈라선 사이였어요. 그때 최민수가 비자금을 조성했던 건데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네요. 강인표는 분노보다는 허탈감을 느꼈어요. 언론은 연일 강인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재벌 회장의 이중생활, 비자금 조성하면서 직원과 불륜까지 한빛그룹의 몰락 시작되나 등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보도들이었지만 대중들은 이미 강인표를 단죄하기 시작했죠. 회사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20% 이상 떨어졌어요. 협력 업체들도 계약 해지를 검토한다고 나섰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러다가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력서 써놔야겠어. 박초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회장이 이런 공경에 빠진 건 아닌지 자책했어요. 동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고 누군가는 대놓고 말했어요. 내가 없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어느 날 오후 인사팀장이 박초희를 불렀습니다. 박초혜 씨, 힘든 얘기지만 사표를 내는 게 좋겠어요. 회사 분위기도 그렇고 본인을 위해서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인사팀장의 말은 권유였지만 사실상 강요나 다름없었어요. 박초희는 망설였어요. 정말 그만두는 게 맞을까요? 회장에게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날 저녁 강인표는
박초희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쳐 보였어요. 사표 내라고 했죠? 강인표가 먼저 말했습니다. 박초희는 놀랐어요. 벌써 알고 계셨던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박초희는 조용히 답했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 맞나요? 박초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인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최민수가 저를 끌어내리려고 한 일이죠. 그럼 저는 그냥 핑계였다는 거네요? 박초희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당신이 핑계라니요. 강인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 덕분에 저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며칠 후 검찰은 강인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한빛그룹 강인표 회장,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뉴스가 전국에 보도됐습니다. 구속 전날 밤 강인표는 박초희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고추는 매워야 진짜지. 넌 나한테 그런 존재였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신만은 꼭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당신이 가르쳐준 사람다운 삶을 잊지 않겠습니다. 박초희는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회장이 구속되기 전에 사표를 내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더 이상 회장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강인표는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그를 에워쌌어요.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강인표는 고개를 숙이며 검찰청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한때 재계의 거물이었던 그의 몰락이었어요. 같은 시간 박초희는 한빛그룹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회사를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어요. 동료들 중 아무도 그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박초희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강인표도 이 시련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게 될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전라도 고창의 작은 마을, 박초희는 고향집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화려한 회사 생활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붉은 고추들이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초희는 강인표와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초희야, 뉴스 봤니? 어머니가 집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초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요즘 뉴스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강인표 회장의 소식만 나오면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안 봤어요, 엄마. 그 회장님 얘기가 또 나왔어. 초희는 어쩔 수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강인표의 구속 생활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빛그룹 강인표 회장, 구속 3주째. 묵묵부답으로 일관 기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초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회장님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그때 뉴스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비자금 조성 시기는 10년 전으로 추정되며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최민수 전 사장의 증언이 결정적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10년 전 초희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는 강인표 회장이 경영권을 잡기 전이었을 텐데요. 왜 회장님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초희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초희는 서울에 있는 대학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혹시 한빛그룹 얘기 좀 들어봤어? 아, 그 비자금 사건? 요즘 난리잖아. 왜? 그냥 궁금해서.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 미경은 경제 기자였어요.
초이야, 혹시 너 그 회사랑 관련 있어? 왜 갑자기 관심이? 그냥 뉴스 보다가 궁금해서 그래. 초이는 애매하게 넘어갔어요. 알아볼게. 근데 왜 갑자기 고향에 내려갔어? 서울 생활 접었다며? 전화를 끊고 난 후 초이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강인표 회장과 대화하면서 느꼈던 그의 진심, 변화하려는 모습, 그리고 자신을 지키려 했던 마음. 그런 사람이 정말 비자금을 조성할 사람일까요? 일주일 후 미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초이야, 한빛그룹 자료 찾아봤는데 좀 이상해. 10년 전 비자금 조성 시기에 강인표 회장은 해외 지사장이었어. 본사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 초이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럼 누가 했다는 거야? 최민수 전 사장이 당시 실무진이었어. 근데 이상한 건 그가 지금 와서 강 회장을 고발했다는 거야. 보통은 자기가 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잖아. 초이는 더 많은 자료를 요청했어요. 며칠 후 받은 자료들을 보니 의혹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비자금 조성 관련 결제 문서에는 모두 최민수의 사인이 있었어요. 강인표는 당시 해외에 있어서 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이건 완전히 누명이잖아. 초이는 분노했어요. 강인표 회장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회장님은 해명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설마 모르고 계신 건 아니겠죠? 초이는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했어요. 미경의 도움을 받아 당시 한빛그룹 관계자들을 수소문해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최민수가 3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강인표를 축출하려 했다는 증언들이 나온 거죠. 최민수 씨가 자주 말씀하셨어요. 강 회장만 없으면 자신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요. 전 직원의 증언이었어요. 그래서 약점을 찾으려고 했나 봐요. 근데 강 회장이 워낙 깨끗해서 별다른 게 없었거든요. 또 다른 증언도 있었어요. 최민수 씨가 최근에 박초희 씨 얘기를 자주 했어요. 강 회장의 약점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소문을 퍼뜨린 게 아닐까 생각해요. 초이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자신과 강인표의 관계를 이용해서 여론을 악화시키고 그 틈에 옛날 비자금 건을 꺼내서 강인표를 제거하려 한 거였죠.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어요. 이 모든 걸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초이는 며칠 밤을 새우며 자료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10년 전 비자금 조성 당시의 은행 거래 내역서였어요. 미경이 특별히 구해온 자료였죠. 거기에는 최민수가 개인 계좌로 돈을 빼돌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강인표는 해외에 있어서 그런 거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거야. 초이는 외쳤어요. 이 자료만 있으면 강인표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세상에 알려야 할까요? 초이는 미경과 상의했어요. 초이야, 이 자료 진짜 대단해. 이거면 강 회장 무죄 입증될 것 같은데? 그치?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언론에 제보하자. 내가 아는 기자들 있어. 하지만 초이는 망설였어요. 자신이 나서면 또 다른 구설수에 오를 수 있었거든요. 강인표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었고요.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초이야,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해야지. 그 사람이 정말 억울하다면 말이야. 어머니의 말에 초이는 용기를 냈어요. 미경아, 기자분들한테 연락해줘. 내가 직접 만나서 설명할게. 정말? 괜찮겠어? 응, 진실은 밝혀져야 해. 회장님이 억울하게 고생하고 계신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며칠 후
초이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여러 언론사 기자들을 만나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시면 강인표 회장의 무죄를 확신하실 거예요. 초이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기자들은 자료를 검토한 후 놀라워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왜 이제서야 나온 거죠?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더 늦기 전에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초이는 강인표가 구치소에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회장님, 조금만 더 견디세요. 곧 무죄가 밝혀질 거예요. 초이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 언론에 폭탄 기사가 터졌습니다. 한빛그룹 비자금 사건, 강인표 회장 무죄 의혹 제기, 최민수 전 사장의 조작된 증언 밝혀져 초이가 제공한 자료들이 연일 보도되면서 여론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검찰도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면서 최민수의 거짓 증언이 드러났어요. 은행 거래 내역, 해외 출장 기록, 당시 직원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강인표의 무죄를 뒷받침했습니다. 한빛그룹 강인표 회장, 무혐의 처분 예정 뉴스가 나오자 한빛그룹 주가는 급등했어요. 하지만 정작 강인표는 석방 후에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도 모두 거절했어요. 그는 조용히 회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강인표는 서울을 떠났어요. 목적지는 전라도 고창이었습니다. 박초이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뒤늦게 알게 됐거든요. 언론 보도를 통해 초이가 직접 증거를 찾아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의 가슴은 뜨거워졌어요. 내가 그에게 얼마나 큰 빚을 졌구나. 강인표는 차 안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구치소에 있는 동안 그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말이에요. 고창에 도착한 강인표는 박초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농가 밭이 펼쳐진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서울의 화려한 빌딩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고추밭에서 일하고 있는 박초이를 발견했을 때 강인표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이렇게 찾아와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그는 천천히 밭으로 걸어갔습니다. 초혜 씨, 강인표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박초이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에?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스쳤어요.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강인표는 미안한 마음을 담아 말했어요. 박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니. 나는 당신에게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네요. 두 사람은 고추밭 한가운데에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서울에서의 복잡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지만 지금 이 순간은 평온했습니다. 강인표는 처음으로 진짜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초이가 물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실 건가요? 강인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예전 같지 않을 것 같아요. 구치소에 있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무엇을 깨달으셨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강인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 편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였어요. 박초이는 강인표의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따뜻하고 인간적인 모습이었죠. 그럼 이제 어디서 뭘 하며 사실 건가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강인표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어요. 초혜 씨, 혹시 나랑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볼 생각 없으세요? 박초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요? 네, 여기서 말이에요. 이 고추밭에서요? 박초희는 웃음이 나왔어요. 회장님이 농사를 지으시겠다고요? 왜 안 돼요? 나도 배우면 되죠. 당신이 가르쳐 주면. 강인표는 진지했어요. 처음엔 서툴겠지만 열심히 배우겠어요. 박초희는 강인표의 진심을 느꼈어요. 정말로 모든 걸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거였죠.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화려한 서울 생활을 버리고 이런 시골에서 후회요? 강인표는 미소를 지었어요. 내 인생에서 후회되는 건 당신을 늦게 만난 거예요. 그의 고백에 박초희의 얼굴이 빨갛게 됐어요. 회장님, 이제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인표라고 불러주세요. 인표 씨? 박초희는 조심스럽게 불러봤어요. 강인표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평범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농사는 정말 힘들어요. 박초희가 걱정하며 말했어요. 특히 고추 농사는 허리도 아프고 손도 많이 가요. 괜찮으실까요? 강인표는 웃으며 답했어요. 허리 아픈 건 참을 수 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말이에요. 그때 박초희의 어머니가 밭으로 나오셨어요. 초희야, 누구야? 아, 엄마. 서울에서 알던 분이에요. 박초희는 어머니께 강인표를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강인표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강인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시 사람 같은데 여기 뭐하러 왔어? 초혜 씨랑 함께 농사를 지어보고 싶어서요. 강인표의 대답에 어머니는 놀라셨어요. 농사가 그렇게 쉬운 줄 아나? 배우겠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잘해보겠어요. 강인표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니는 그의 진정성을 느끼셨는지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럼 저녁이나 먹고 가거라. 초이가 해준 음식 먹어봐야지. 그날 저녁 박초이의 집에서 소박한 식사를 했어요. 강인표는 오랜만에 집에서 만든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된장국, 그리고 갓 딴 고추로 만든 반찬들. 모든 게 새로웠어요. 맛있어요. 강인표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런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박초희는 그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로 변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식사 후 두 사람은 마당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별이 쏟아질 것 같은 고창의 밤하늘 아래서 말이에요. 초혜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감정 없는 기계 같은 인간이었을 거예요. 천만에요. 인표 씨도 저에게 많은 걸 알려주셨어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전라도 고창의 작은 마을에는 한빛 힐링 농장이라는 특별한 곳이 생겼어요. 강인표와 박초희가 함께 운영하는 이 농장은 단순한 고추밭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특별한 공간이 되어 있었죠. 어서 오세요. 박초희가 방문객들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오늘도 서울에서 내려온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무기력감에 빠진 60대 부부, 직장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30대 직장인, 그리고 가족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50대 여성이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이시죠? 여기서는 특별한 규칙이 있어요. 강인표가 나타나 설명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3년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평상복에 모자를 쓴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첫 번째 규칙은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작은 관심이라도 표현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강인표의 말에 방문객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농장 구석구석에는 강인표와 박초희의 손길이 닿아 있었습니다. 고추밭 사이사이에 벤치를 놓아 쉴 수 있게 했고 작은 카페도 만들어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게 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집중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은 어떠세요? 강인표가 은퇴한 전 교사에게 물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 와서 고추도 따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김 선생님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모든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박초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시골 밥상이었어요. 다 같이 둘러앉아 밥 먹는 게 언제적이야. 서울에서 온 직장인이 감탄했어요. 회사에서는 혼자 먹기 바빴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가족을 잃은 여성이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는데 이제는 이런 평온함이 좋아요. 강인표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도 처음에는 똑같았거든요. 오후에는 함께 고추를 따는 시간이었어요. 허리가 아프긴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해져요. 우울증을 앓던 직장인이 말했어요. 뭔가 머리가 비워지는 느낌이에요. 강인표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강인표가 말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여기서 일하다 보니 마음이 정리되더라고요. 단순한 일이지만 생각보다 치유 효과가 커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사람들은 농장 앞 평상에 둘러앉았어요. 박초희가 준비한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죠. 오늘 하루 어땠는지 한 분씩 이야기해 보실까요? 저는 오랜만에 웃었어요. 은퇴 부부 중 남편이 말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했는데 여기서는 할 일도 있고 사람들도 만나니까 좋네요.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강인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죠. 자신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될 수 있다니 말이에요. 저녁이 되어 방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강인표와 박초희는 고추밭을 걸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네요. 박초희가 말했어요. 사람들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도 그래요. 강인표가 답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가장 행복해요. 그는 박초희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저도 인표 씨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박초희가 미소를 지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함께 해나가고 있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다음 달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해 볼까요? 강인표가 제안했어요. 요리 교실 어때요? 사람들과 함께 음식 만들어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거요. 좋은 생각이에요. 음식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마음도 열릴 것 같아요. 그때 박초희가 고추 하나를 따서 강인표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보기보다 센 놈이에요. 강인표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나랑 닮았네요. 맞아요. 겉으로는 매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초혜 씨도 고추 같아요. 강인표가 말했어요. 작아 보이지만 정말 강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니까요. 박초희는 얼굴이 빨갛게 됐어요. 또 그런 말씀하시고 마지막 장면 두 사람은 농장 언덕에 앉아
고창의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강인표는 박초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당신이 날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박초희는 붉게 익은 고추를 하나 들어올리며 답했어요. 이게요, 보기보다 센 놈이에요. 인표 씨 닮았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고창의 평화로운 저녁 공기에 퍼져나갔습니다. 한때 감정 없는 기계 같았던 강인표는 이제 진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박초희와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따뜻함을 나누어 주고 있었죠. 작은 고추밭에서 시작된 사랑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큰 힘이 되어 있었습니다.